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102회 이론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계정별 원장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에 계정별 원장 중 잔액의 표시가 옳은 것은 잔액이 차변과 대변 중 어느 쪽에 발생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에 따라서 잔액이 남는 쪽도 다르게 되겠죠.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정리를 해 봤는데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에 있는 요소들 중에서 증가하는 쪽에 잔액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기 때문에 차변에 자산의 잔액이 남고, 부채와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기 때문에 대변에 잔액이 남습니다. 비용이 남는 곳은 차변이고요. 수익의 잔액이 남는 곳은 대변입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발생하는 쪽에 잔액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기를 보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 어떠한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선수금이에요. 먼저 받은 돈이기 때문에 나중엔 미래에 받지 못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물건을 줘야 할, 재화를 공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무는 부채입니다. 부채이기 때문에 잔액은 어느 쪽에 남나요? 네, 부채는 대변에 남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대변에 남기 때문에 1번은 50만 원이 대변에 기재가 되었어야 하겠죠. 그래서 옳지 않고요. 2번 보겠습니다. 차량 운반구인데요. 차량 운반구는 유형 자산에 해당이 되죠. 유형 자산은 증가하는 쪽에 잔액이 남기 때문에 차변에 잔액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10만 원이 차변에 기재가 돼야 하겠습니다. 2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3번 선납세금 보겠습니다. 선납세금은 먼저 납부한 세금입니다. 먼저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돈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기재된 12만 원은 차변에 기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인데, 임차보증금은 건물이나 토지, 유형자산을 빌려오고 보증금을 납부를 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빌려온 것을 다시 반납을 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받을 권리가 있는 자산에 해당하고요. 자산의 종류 중에서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산이기 때문에 잔액은 차변에 발생합니다. 차변에 80만 원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네, 1번처럼 잔액의 표시를 물어볼 때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증가하는 쪽에 잔액이 발생하고 발생하는 쪽에 잔액이 발생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네, 손익계산서 형식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려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돼야 되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계정과목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순매출액에서 출발을 해서 매출원가를 차감을 하면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되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을 하면 영업손익이 계산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아보겠습니다. 1번 급여인데요. 종업원을 고용하고 한 달 이상 일을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인데, 급여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고요. 2번은 접대비인데요. 거래처에 접대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많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접대비처럼 계정 과목 끝에 글씨가 무엇 비로 끝난다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습니다. 3번은 이자 비용인데요. 이자는 영업활동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영업하고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 그리고 영업 외 비용은 계정 과목 끝에 글씨가 무엇 비용으로 끝나거나 무엇 손실로 끝날 경우에는 모두 영업 외 비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4번은 감가상각비인데, 유형자산의 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다시 재계산할 때 재평가하는 비용인데, 감가상각비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영업 외 비용을 찾는 거고요. 영업 외 비용은 3번 이자 비용이 해당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의 답은 3번입니다.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영업하고 관련 없는 수익이거나 영업하고 관련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와 영업 외 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서 A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재무제표는 종류 5가지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총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5가지 중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고 어떠한 재무제표인지 찾아보겠습니다. A는 일정 기간 동안에 벌써 답이 나왔네요.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A는 해당 회계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네, 중요한 부분들을 표시를 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일정 기간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생각나는 재무제표가 있죠.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양식을 보면 손익계산서 아래에 날짜가 기간으로 항상 표시가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영업활동의 기간을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고 만약 재무상태표는요. 이렇게 기간으로 기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일정 시점의 작성 날짜, 마지막 기말 결산 날짜를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요. 일정한 시점, 하루의 날짜를 이렇게 기재를 하고 손익계산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일정 기간으로 기재를 한다는 것. 그래서 제시문에서처럼 일정 기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는 손익계산서가 맞습니다. 3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언제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으로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을 말한다. 그래서 기간을 묻는 문제였네요. 우리가 단기와 장기를 구분할 때는 1년 이내와 1년 이상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이란 단기간 자금 운용 목적으로 하거나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해야 하는 금융상품, 예금이나 적금, 환매 조건부 채권, 종합자산과 계정, 신탁, 그리고 양도성 예금 증서 이런 것들이 단기 금융상품인데 단기 금융상품은 앞에 단기라는 글자만 보고도 1년 이내라는 기간이 떠올라야 됩니다. 단기 금융상품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이고요. 현금성 자산은 3개월이에요. 현금성 자산은 3개월이고 단기는 1년입니다. 1년 답은 4번이고요. 단기는 1년 이내, 장기는 1년 이상 이렇게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자료에서 단기의 외상 매출금 현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외상 매출금 현금 회수액을 물어봤는데요. 외상 매출금 T 계정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그려볼게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T 계정을 작성하면 이렇게 기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기초 잔액은 항상 차변에 발생하고 기말 잔액은 대변에 발생합니다. 단기에 외상 매출금 발생한 것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작성을 하고요. 매출을 한 외상 매출 금액 중에서 할인받은 매출 할인이거나 매출 애누리 그리고 반품을 한 매출 환입 이런 경우에는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을 받은 경우 현금으로 회수한 경우에도 대변에 기재를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잔액이네요. 차변에 기초잔액 200만 원 기재하고요. 두 번째 기말잔액입니다. 300만 원이네요. 대변에 기말잔액 300만 원 기재하고 단기에 발생한 외상 매출액인데 단기 발생한 외상 매출액은 차변에 기재를 합니다. 500만 원 차변에 작성했고요. 단기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의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액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을 받아야 되는 날짜보다 조기에 빠르게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할인을 해줍니다. 그 할인해준 금액이 4만 원이고 4만 원은 외상매출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은 4만 원만큼 덜 받게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기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외상매출금은 전액 현금으로 회수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본 현금 회수액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모두 일치해야 되고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합계액과 대변합계 일치하도록 보겠습니다. 차변은 200만 원과 500만 원, 총 700만 원이 합계 금액이 되겠고요. 대변은 4만 원과 300만 원, 그러면 700만 원하고 맞추려면 현금 회수액은 396만 원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총 700만 원으로 대변도 마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현금 회수액은 396만 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5번과 같이 외상매출금, 현금 회수액을 물어본다든지 단기 발생액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문제는 종종 등장을 하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T계정의 어느 부분의 위치에 어느 계정이 들어가야 하는지 형식을 꼭꼭 여러 번 작성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6번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에서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것을 먼저 매출하는 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가 결정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는데 후입선출법 외에도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상품을 먼저 판매한다는 가정하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매입한 상품을 먼저 판매한다는 가정하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고요. 이동평균법은 잔액란의 단가와 매입 단가가 다른 경우 매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계산해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총평균법은 매출 시에 인도란과 잔액란의 수량만 기입하였다가 월말에 총평균 단가를 구해서 인도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문제에서는 후입선출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를 보면요. 1번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로 일치한다 라고 했는데 1번은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판매하기 때문에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2번 기말 재고가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상품의 단가로 계산된다. 네, 나중에 들어온 것을 최근 것을 먼저 판매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과거에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상품이 단가로 남게 되겠죠.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물가가 상승 시 이익이 과소 계상된다. 물가가 올랐다면 최근 것을 계속 판매하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것은 가격이 저렴해져요. 그래서 이익이 과소 계상되는 것이 맞고요. 4번 물가 상승 시 기말 재고액이 과소평가된다 라고 했는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남아있는 것은 과거에 구입한 물건이기 때문에 더 저렴해지죠. 최근 것이 물가가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남아있는 매입을 해서 남아있는 물건들은 금액이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말 재고는 과소평가된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선입선출법을 설명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형자산을 구입하고 나서 수리를 할 경우에 자본적 지출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익적 지출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처리를 한다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사용하기로 한 기간이 늘어나거나 연장되거나 실질적인 가치 증대가 가져오는 경우는 자본적 지출이고, 유형자산의 원래 모습대로 원상 회복을 시키거나 현상 유지만 시킨다면 수익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을 하면요.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가치의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반대로 수익적 지출은 원래 그대로의 원상 회복이나 현상 유지만 위한 것, 유지 보수만을 위한 것은 비용 처리를 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비용은 수선비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앞에 글자를 자자 이렇게 외우면 좋고요. 수익적 지출은 수수 이렇게 외우면 분기할 때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건물이 5층인데 6층으로 늘어난다든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치가 올라가고 내용연수가 5년만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가 됐는데 10년으로 증가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줘요. 해당 자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생겼을 경우에는 건물로 처리를 하고 차량 운반구의 내용연수가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증대된다면 그 경우도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의 이름 그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자본적 지출이고 수익적 지출은 유리창이 깨졌을 경우에 파손된 유리를 교체한다든지 건물의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는 도색을 한다든지 기계장치의 소모품을 교체한다든지 자동차의 오일을 엔진 오일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문제에서 자본적 지출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엘리베이터에서 설치인데 가치가 더 증대된 경우이기 때문에 1번은 자본적 지출이 맞습니다. 2번은 건물의 증축 비용인데 증축은 더 높게 건물을 공사하는 거죠. 자본적 지출이 맞고요. 3번은 건물의 피난시설 설치인데 없는 것을 새롭게 확장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 맞습니다. 4번은 건물 내부의 조명기구의 교체입니다. 교체는 원래 있던 것을 원상 회복을 위해서 현상 유지만 시켜주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수선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7번에 4번이 옳지 않네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을 꼭 알아두시고 회계 처리하는 방법까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8번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해당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주어진 자료에 취득가액과 처분가액,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있습니다. 분계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 중이던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는 취득원가로 유형자산을 대변에 기입해야 합니다. 현재는 기계장치를 처분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변의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이 감소하고요. 금액을 기재할 때는 반드시 취득가액으로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68만 원으로 대변에 기재가 돼야 되고요. 차변에는 처분가액은 현금이든 보통 예금이든 받아야 될 돈이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77만 원을 기재해 줘야 되고요.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해당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생긴 이익인데 매각 시에 발생한 이익은 대변에 발생하죠. 대변에 기재해야 합니다.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기재하고 45만 원 이렇게 기재를 하면은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계장치를 사용하면서 가치가 감소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매각 시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항상 차변에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대변 합계액과 차변 합계액의 차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죠. 그렇다면 68만 원과 45만 원 합계액에서 77만 원을 차감을 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3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36만 원이고 68만 원의 기계장치를 구매해서 36만 원만큼 사용을 한 경우입니다. 36만 원만큼 사용을 했고 77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서 45만 원만큼의 처분 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네. 처분 금액과 취득 금액의 차이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계산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번의 답은 36만 원, 3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9번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의 설명과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계정 과목을 묻는 문제였네요. 현금의 입금이 발생되었는데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다. 임시 계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현금은 입금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서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는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 과목을 묻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가수금으로 계정 과목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기억하기 쉽게 받긴 했지만 받을 수, 돈금 받긴 했지만 가짜로 받았다 해서 가수금을 부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수금은 부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가수금과 같이 현금을 지급을 했는데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지급은 했지만 가짜로 지급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 경우에는 유동 자산에 해당됩니다. 유동은 1년 이내인 경우인데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일 전에는 확정을 지어서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확정 지어서 해당 계정에 대체하고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계정 과목들입니다.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1년 안에 기말 결산 안에 반드시 금액과 계정 과목 확정 지어야 된다. 추가로 기억해 주시고요. 입금이 발생했다면 가수금, 지급이 발생했다면 가지급금, 그리고 공통점은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처리하는 임시 계정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답은 4번입니다. 네, 10번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외상 매입금 계정이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분개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외상 매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증가할 경우에는 대변에 발생하는데 차변에 기입이 됐다는 의미는 부채가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부채가 감소된 거래를 분개해 보겠습니다. A. 상품 구입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한 때, 이 경우라면 상품을 매입을 했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해 온 경우의 거래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채가 증가되죠. B입니다. 외상 매입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이 경우에는 부채를 상환한 경우입니다. 외상 매입금을 갚았기 때문에 부채가 상환되어서 외상 매입금이 차변에 기입이 되고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외상 매입금이 차변에 기재되었기 때문에 부채의 감소입니다. C 보겠습니다. 외상 매입 대금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을 때, 이 경우에도 외상 매입 대금을 갚은 경우에, 상환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요. 대변의 돈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D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대금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이 경우에는 상품을 매출을 했는데 받아야 될 돈을 받은 경우네요.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외상 매입금 계정이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B와 C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도 역시 계정 과목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주로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말을 하며 개인 기업의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 계정으로 자본금 계정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다. 또한 기말 결산 시에 자본금 계정에 대체한다. 옳은 계정 과목은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 인출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인데요. 이 경우에 기업주가 인출한 경우가 있고요. 인출한 경우에 쓰는 인출금은 임시 계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 결산 시에 인출금을 대체시켜주는 분개가 또 한 번 필요한데요. 분개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주가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회사에 자금을 가져다 쓴 경우인데 돈뿐만이 아니라 상품, 현금 이러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인출이라고 합니다. 인출한 경우에는요. 차변에 인출금이라는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 계정이 기재가 되고 대변에는 상품일 수도 있고 현금일 수도 있고 차감이 됩니다. 결산 시에는 인출금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인출금을 정리한다는 의미는 대변으로 보내서 인출금을 차감시켜줍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주는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주가 인출해서 쓰는 경우,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에는 차변의 인출금, 그리고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말결산 시 12월 31일에는 인출금 계정을 대변으로 보내서 대체시켜주고 차변에는 실질적으로 자본을 감소시켜주는 분개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임시 계정인 인출금을 없앨 수가 있는 대체 분개이기 때문입니다. 11번 문제는 1번이 답이었고요. 다음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도 역시나 계정 과목을 묻는 문제입니다. 다음 지출 내역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는 비용입니다. 비용 중에서 영업비용에 해당이 되고요. 좀 쉽게 기억을 하자면 계정 과목 글씨의 끝에 글씨가 무엇 비로 끝나거나 무엇 묘로 끝나는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인 경우가 높습니다. 혹은 급여도 있을 수 있고요. 세금과 공과도 있을 수가 있고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면 모두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가부터 어떠한 계정 과목인지 보겠습니다. 종업원 회식 비용인데요. 우리 회사 직원의 회식 비용이라면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나는 차입금 지급 이자인데요. 이자를 줬을 경우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다는 장애인 단체 기부금인데요. 기부금은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고요. 나는 사무실 전화요금입니다. 전화는 통신비로 처리를 합니다. 인터넷 사용료, 휴대폰 요금, 전화요금 모두 통신비입니다. 네, 모두가 비용은 맞는데요. 비용 중에서도 영업비용인지 영업 외비용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는 복리후생비인데요.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고요. 이자 비용은 무엇 비용으로 끝나는 글씨는 영업 외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는 기부금인데요. 기부금 역시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는 영업 외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나는 통신비인데요. 무엇 비로 끝나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으면 가와 라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영업비용과 영업 외비용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영업비용과 영업 외비용은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주어진 자료에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주어진 자료를 보면 2022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취득을 하였고 이자 수익이 또 발생을 되었고요. 기계장치를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이 있고 잔존가액, 내용연수 5년, 그리고 상각방법은 정액법 이렇게 추가 자료가 있고요. 그렇다면 당기 손익으로 인식을 하는 금액을 찾는 문제인데 2022년 1월 1일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얼만큼 가치가 감소가 되었는지 감가상각을 한 금액을 당기 순이익에서 차감해 줘야겠네요. 감가상각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액법으로 계산하는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을 한 금액의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당기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보면 취득원가는 100만 원이고요. 잔존가액은 0원입니다. 내용연수는 5년이고요. 그렇다면 100만 원을 5로 나눠주면 20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비용은 당기순이익을 차감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비용이 20만 원이 될 거고요. 이자 수익이 1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총 수익에 포함을 시켜야겠죠. 이자 수익은 영업 외 수익입니다. 총 수익 10만 원이고요. 수익이 비용보다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당기 순손실이 수익인 10만 원, 비용은 20만 원이기 때문에 순손실 마이너스 10만 원. 그래서 당기 순손실 10만 원 발생한 경우고요. 손실 10만 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을 해서 당기 순손익을 계산하는 것이고 수익이 많다면 당기 순이익, 비용이 많다면 당기 순손실 이렇게 금액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자료에서 당기 기말 손익계산서에 계산되는 보험료는 얼마인가? 당기 올해의 보험료 현금 지급액은 4만 원, 기말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계산된 선급보험료는 만 원. 그렇다면 손익계산서에 얼마의 보험료가 기재가 될 것인지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기 보험료 지급액을 분개를 하면 보험료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차변에 비용 발생하고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변에 현금 4만 원 기재했고요.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계산된 먼저 지급한 보험료 선급 비용은요 10,000원이 있었다고 해요. 먼저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내년엔 지급하지 않아도 돼서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차변의 선급 비용 혹은 선급 보험료 10,000원 기재. 기말에 먼저 지급한 보험료가 10,000원이기 때문에 10,000원은 차기,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차감시켜줘야 돼요. 소멸시켜줘야 돼요. 대변에 10,000원 비용을 소멸시켜줬고요. 먼저 지급한 보험료는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 차변에 10,000원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지급한 보험료 40,000원 발생액을요 내년에 해당하는 차기분 보험료 10,000원을 소멸시켜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발생한 40,000원에서 보험료 차기에 해당하는 보험료 10,000원을 차감을 하면 단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30,000원이 되게 됩니다. 답은 2번. 마지막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이 증가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맞는 것은 수익은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자산도 증가하고 자본도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인데요. 자산도 증가시키고 자본도 증가시키는 수익이 증가하면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도 증가를 시키는 요인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수익의 증가는 자산도 증가, 자본도 증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2회 문제 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